질병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약물 조제. 하지만 고위험 약물의 경우 찰나의 실수가 환자는 물론 의료진의 건강에도 치명적인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항암제 등 세포 독성을 갖는 고위험군 약물은 아주 조금만 노출돼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미국, 일본을 비롯한 다른 국가에선 약물 누출을 방지하는 제품과 이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한 방법으로 고위험 약물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이 개발돼 의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환자와 의료진을 보호하고 안전한 의료 환경을 위한 약물 조제 방법을 소개합니다. 네, 계속해서 약물 조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정건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서 오십시오. 자, 약물 조제 의료시설에서는 매일 이루어지는 작업일 텐데 그 과정에서 환자가 아닌 의료진에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꽤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 조제는 크게 이제 경구용 약물 조제와 주사제 약물 조제로 나뉘는데요. 특히 환자의 혈관으로 투약하는 주사제 약물의 경우에는 몸에 직접적이기 때문에 무균 상태를 잘 유지해야 하는 등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예, 문제는 환자뿐만 아니라 이런 그 의료 종사자의 안전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국 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서는 발암성, 최기형성, 생식독성, 발달독성, 유전자독성, 저용량 사용 시의 장기독성 중에 한 가지 이상에 해당되는 약물을 위해성 약물로 분류했습니다. 네, 예. 위해성 약물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일단 위해성 약물은 의료 종사자들에게는 이제 정상인이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위해성을 가지는 물질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게 미량이지만 매일매일 장기간 반복된 노출에 의해서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항암제, 항호르몬제, 항바이러스제, 바이오 의약품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화학요법 항암제가 그 중에 가장 위해성을 가지는데요. 최초의 화학요법 항암제는 2차 세계대전에 사용됐던 생화학무기에서 유래를 했습니다. 겨자 가스폭탄이 터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누출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사람들의 몸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지는 걸 알게 됐고요. 이걸 이제 약에 적용하게 됐던 게 화학요법 항암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화학요법 항암제는 피부 흡수가 잘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항암제는 니트릴 장갑을 끼고 조제 업무를 하게 되는데 니트릴 장갑을 뚫고 흡수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2겹 이상을 착용하고 수시로 장갑을 교체하면서 업무에 임하고 있고요. 실수로 바늘에 찔리면 그 약물에 의해서 피부 세포가 괴사하기도 합니다. 듣기만 해도 굉장히 공포스러운데 아니 AI 시대에 이렇게 좀 위험한 직업 같은 거는 로봇이나 기계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 꼭 사람이 해야 하는 걸까요? 예, 지금 일부 로봇을 가지고 조제하는 곳도 있지만 결국은 모든 병원이 로봇을 다 도입할 수도 없고요. 현장에서 사람이 꼭 해야 되는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이 로봇은 바늘을 가지고 조제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약물의 누출을 막아줄 수는 없는 장치입니다. 예, 아니 실제로 이렇게 위해서 약물을 취급하는 의료진이 피해를 입은 일도 있다고 해요? 네, 맞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센터 CDC에서는요, 이런 위해성 약물의 노출에 의해서 직업성 질환이 일어나는 것에 대한 임상적 근거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한 70여 편의 논문으로 게재를 해놨는데요. 이런 미국 병원 약사의 조사에 따르면은 조제나 투약하는 과정에서 누출된 약물이 키보드, 마우스, 문 손잡이 등등을 거쳐서 병원 시설 내부에 전파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경구용 항암제를 약봉지째로 빻아서 가루를 내서 환자에게 좀 먹이기 편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하다가 약봉지의 구멍에서 누출된 약을 흡입하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으로 여러 명의 간호사들이 집단적으로 유산을 하거나 기형아가 태어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행정소송 끝에 대법원 산재 승인 판결을 받았고요. 올해 1월부터 일명 태아산재법이라고 하는 태아도
산재에 적용이 된다라는 법안이 시작됐습니다. 예, 이 피해 의료진을 위해서 태아 산재법이 시행이 됐다고 하니까 참 다행이지만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이 위해 약물을 다루는 방법들이 있을까요? 네, 그래서 개발된 것이 이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인데요. 예. CSTD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장치는 약병, 그다음에 주사기, 수액병으로 약물이 옮겨가는 과정에서 각각이 독립적으로 폐쇄된 상태를 유지하다가 네. 이 각각이 연결돼서 약이 이동할 때만 개폐가 됩니다. 예, 그렇게 해서 환자나 의료진의 약물에 대한 오염도 차단하고 누출도 차단해서 안전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는 중기부 개발 과제로 의료 현장에서 요청한 다중모드 CSTD를 개발했는데요. 동시에 2바이알 이상의 접속에서 약물을 더 안전하고 조제 시간도 단축할 수 있는 모델로 안전과 효율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나 일본 등의 다른 나라에서는 이 오래전부터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를 사용을 하고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국가마다 제도는 다르지만 이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요. 미국은 1998년도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에서 가장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는 국가이고요. 일본은 2012년도부터 건강보험 등재가 돼서 현장에서 쓰고 있고요. 대만은 2013년도부터 사용을 하다가 2015년도에 여성 약사의 완전 탈모 사건이 있었고요.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사용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된 케이스입니다. 예. 지금 현장에서는 환자를 위한 무균조대가 반드시 필요한 건데요. 약사를 위해서 혹은 간호사를 위해서 의료 종사자를 위해서도 이런 특수 조제료를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네, 뭐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몇몇 대학병원에서는 사용을 이제 시작한 단계이고요. 보건산업진흥원에서 국산 의료기기 사용 평가 지원 사업이라는 거를 통해서 저희 제품에 대한 평가를 아주 좋게 평가를 받았고요. 예. 학회에서 CSTD의 사용, 이런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의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많이 저희가 알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많은 의료진들이 다양한 분야 의료 현장에서 이 국제 기준에 따라서 이러한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라는 인식의 전환이 현재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 서명운동에도 동참을 해주고 있는데요. 제도화를 통해서 식약처에서도 올해 1월 달에 의료기기 정책심의회를 통해서 폐쇄형 약물 전달 장치 분류코드 신설이 타당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네, 앞으로 더 많은 의료시설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이 시장 가능성, 성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실까요? 네, 인구 고령화에 따른 암 환자의 증가로 글로벌 연평균 성장률이 18%대를 유지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앞으로 폐쇄 시스템 약물 전달 장치의 기술은 이 폐쇄성을 요구하는 모든 의료기기, 의료 현장에 다양하게 적용, 응용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융복합 제품은 글로벌 제약의 트렌드이기도 합니다. 글로벌 제약의 3분의 1이 융복합 제품으로 전향을 했는데요. 우리나라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융복합 의료 제품으로 환자와 의료진을 위한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는 것을 저희 회사의 목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정건 대표님과 함께 환자도 의료진도 안전한 약물 조제 기술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